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데이터는 방향성보다 시장이 어느 국면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네, 2026년 1월 8일 오늘의 데이터를 통해 시장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참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치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두 개의 다른 현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굉장히 극단적인 의견 대립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과연 이 혼란의 실체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시장 포지셔닝의 극단성입니다. 첫 번째 차트부터 바로 보시죠. 센티먼트 레이더 자료인데 이걸 보면 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시장에 올인하고 있는지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극단적인 수준입니다. 이 차트는 S&P 500 지수와 함께 소규모 투기 포지션, 그러니까 주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수인데요. 최근 이 지수가 99번째 백분위수에 도달했습니다. 99번째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난 수십 년의 데이터를 100일로 압축했을 때 오늘이 99번째로 뜨거운, 거의 가장 뜨거운 날이라는 뜻입니다. 와, 역사상 개인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이 정도로 과열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99번째 백분위수라니 그야말로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거군요. 그럼 보통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경고하는 일종의 매도 신호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이 데이터의 흥미로운 점입니다.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데이터 테이블을 함께 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다른가요? 네. 과거 이런 극단적인 과열 신호가 나타난 직후 1주에서 2주 동안의 시장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보합권에 머물렀다는 거죠. 아, 단기적으로는 큰 움직임이 없었군요. 하지만 시야를 넓혀서 3개월에서 6개월 뒤를 보면 놀랍게도 85%라는 아주 높은 확률로 시장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과열을 시키는 숨고르기나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자체가 꺾이는 신호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히려 강력한 추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과열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이런 과열된 포지션은 추세가 재개되기 전에 상대적으로 확신이 부족한 약한 손들의 손절 물량을 소화하고 넘어가는 그런 건전한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환경에서는 조정 초기에 나오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기관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는 추격 매도를 경고하는 신호이지 추세 이탈을 의미하는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핵심 보유 종목의 비중을 늘릴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구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만약 이런 극단적인 낙관론과 함께 예를 들어서 실질 금리가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두 가지의 조합은 매우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더 깊은 조정을 암시하는 강력한 경고 등으로 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말이죠. 이렇게 개인들이 역사적인 낙관론에 취해 있는 바로 그 순간, 시장의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반대의 현상이요? 네.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죠. 골드맨삭스 자료인데요. S&P 500의 중간값, 그러니까 허리에 해당하는 평범한 기업들에 대한 공매도 잔고 비율입니다. 잠시만요. 이건 방금 본 그림과 완전히 딴판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와는 정반대로 아주 냉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매도 비율이 최근 2.7%까지 치솟았는데 1995년 이후 데이터상 88번째 백분위수라고요? 이건 거의 2008년 금융위기 시즌에 근접한 비관론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장이 가진 이중적인 얼굴, 혹은 시장 내전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 데이터입니다. 시장 내전이라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개인들은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주로 기관 투자자들은 소수의 거대 기술주를 제외한 시장의 대다수 기업들에 대해 이 주식은 떨어질 것이다에 엄청난 돈을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전반의 온기가 일부 대형주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이면에는 깊은 비관론이 깔려 있다는 뜻이죠. 한쪽에서는 극단적 낙관론, 다른 쪽에서는 극단적 비관론이라니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둘 중 하나는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어느 쪽이 이기게 되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기보다는 이 극단적인 대립 자체가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동력이 된다고요? 네, 특히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높다는 건 마치 강력하게 압축된 스프링과 같습니다. 만약 시장에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타나면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려는 매수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주가를 오히려 급등시키는 숏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 숏스퀴즈. 기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우선 내 포트폴리오가 일부 대형 기술주 때문에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공매도가 몰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리스크를 인지해야겠죠. 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 지수와 S&P 500 지수의 상대적인 성과입니다. 이 비율, 즉 RUT SPX 비율이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신호가 될 겁니다. 시장의 온기가 드디어 소수의 거대 기업에서 시장 전반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포지셔닝 대립이 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결국 시장 참여자들도 거시경제라는 큰 그림을 보고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 분석으로 넘어가서 지금 실물 경제에서는 어떤 신호들이 잡히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셉 폴리타노의 차트인데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고용 변화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동차 산업은 흔히 광산 속의 카나리아에 비유됩니다. 아, 선행지표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순환 산업이기 때문이죠. 차트를 보시면 2022년을 정점으로 자동차 산업의 고용 증가세가 급격히 꺾이더니 지금은 아예 전년 대비 순감소세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소세로 전환됐군요. 네, 중요한 건 차량을 최종 조립하는 공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품 업체들까지 전반적으로 고용이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이후 계속됐던 연준의 강력한 긴축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드디어 실물 경제에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보이네요. 네, 특히 자동차처럼 큰돈이 들어가는 내구재 소비부터 타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제 관건은 이런 제조업의 고용 한파가 서비스업 같은 다른 분야로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느냐 이겁니다. 확산 속도가 중요하겠네요. 네. 만약 이런 추세가 뚜렷해진다면 연준이 시장의 기대보다 더 빨리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겠죠.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졸츠, 즉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제조업 분야의 해고 건수가 의미 있게 늘어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경제가 식고 있으니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고 그럼 시장은 다시 환호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지는 걸까요? 그런데 다음 차트를 보면 꼭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짐 비앙코가 분석한 미국 근원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입니다. 네, 이 차트가 현재 연준이 처한 딜레마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은 2022년 그 끔찍했던 고점에서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많이 내려왔죠. 하지만 최근 몇 달간 2.6% 수준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마치 바닥에 들러붙은 것처럼 정체되어 있습니다. 2.6%에서 멈춰 있군요. 이 2.6%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1990년 이후의 장기 평균 인플레이션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아,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비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은 잡혔지만 팬데믹 이전의 초저물가 시대로 돌아가는 마지막 구간, 레스트 마일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공급망이 정상화되면서 비교적 쉽게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었던 국면은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끈적한 서비스 비용과 여전히 타이트한 노동시장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다. 여기서 저희 기준 자료를 확인해 보면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수준입니다. 네. 근원 인플레이션이 2.6%로 고착화된다면 연준이 시장의 기대처럼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셈이죠. 오히려 긴축 기조를 예상보다 더 길게 끌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이 상반기 금리 인하에 너무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네요.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의 금리 민감도, 즉 듀레이션 리스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글로벌 금리 환경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바다 건너 일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본이요? 네, 세 번째 분석 주제로 넘어가 보죠.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공유한 일본 국채 JGB 금리 차트입니다. 와, 이 차트는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장기 일본 국채 금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수직에 가까운 포물선을 그리면서 1.455%에서 2.1285%까지 급등했습니다. 네, 상승세가 무섭죠. 일본 30년물 금리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자료도 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저금리 앵커, 즉 닷 역할을 해왔던 배가 드디어 닷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닷을 올린다. 일본은행, 즉 BOJ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수익률 곡선 통제 YCC 정책이 사실상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시장이 가격에 공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 닷이 올라가면 어떤 파도가 치게 되나요? 거대한 파도가 칩니다. JGB 금리가 오르면 그동안 값싼 엔화로 돈을 빌려서 미국 국채 같은 해외 고금리 자산에 투자했던 일본의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일본으로 되돌리려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아, 자금의 본국 회귀 말씀이시군요. 네, 리패트리에이션이라고 하죠. 이 과정에서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도할 수 있고 이는 미국 장기 국채 금리의 직접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JGB 금리의 움직임은 글로벌 채권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된 셈입니다. 이제부터는 연준의 입만 쳐다볼 게 아니라 BOJ 총재의 입에도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게 되겠네요. 앞으로 열릴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 내부는 극심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고 실물 경제는 식어가지만 인플레이션은 끈적합니다. 네. 여기에 글로벌 금리의 닷까지 흔들리고 있죠. 이런 복잡한 환경이 자산 가격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그게 가장 궁금한 지점이죠. 마지막 네 번째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탑다운 차트의 자료인데 미국 자산 전반의 가치, 즉 몸값을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식, 채권, 달러, 주택까지 미국이란 나라의 거의 모든 자산을 합쳐서 밸류에이션을 매긴 지표네요. 그런데 이 G스코어라는 지표가 플러스 1.5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게 지난 30년 데이터상 역사적 최고점이라고요. 1999년 닷컴 버블이나 2007년 금융위기 직전보다도 비싸다는 게 쉽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믿기 어렵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G스코어를 쉽게 비유하자면 자산시장의 건강검진 혈압수치 같은 겁니다. 혈압 수치요? 네, 0이 정상이면 플러스 1.5는 고혈압 경고 등이 아주 강하게 켜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지난 10여 년간 이어진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라는 유동성 파티가 미국 자산 전반에 극단적인 고평가 거품을 만들어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혈압이 이렇게 높다는 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금리 환경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 높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산 가격 조정 리스크가 매우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만 사면 된다는 지난 10년간의 성공 공식이 앞으로도 유효할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고평가된 미국 자산에 대한 집중 노출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비미국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고려해야 하는 강력한 시그널이죠.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 속에서 시장 내부의 리더십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마지막 차트인데요. 산업재 ETF와 기술주 ETF의 상대 가격 비율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네, 이 차트는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요? 네, 지난 10년간은 기술주, 즉 QQQ가 산업재 VIS를 압도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 차트를 보면 2020년 이후 시작된 인플레이션 시대의 저점 근처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오랜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려는 모습처럼 보이네요.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런 차트를 보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직후가 떠오릅니다. 그때도 신기술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았지만 결국 세상은 시멘트와 철강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죠. 아, 지금도 비슷한 변화의 초입일 수 있습니다.
끈적한 인플레이션과 높아진 금리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산보다는 실질적인 유형 자산과 가격 결정력을 가진 전통 산업재 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본이 금융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 재산업화 관련 분야로 이동하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지난 10년의 성공 신화였던 기술주 성장 내러티브에만 너무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이 비율이 0.50 수준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지가 시장의 주도권이 바뀌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기술적 신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에서 이 국면이 이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